자, 우리는 이제 경제를 들어갈 겁니다. 이미 저랑 어느 정도 지문을 본 학생도 있을 거고 혼자서 공부한 학생도 있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의식 주잖아. 과거에는요 일단 의부터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옷이라는 게 제일 먼저 해결됐어.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식이 먼저 해결됐죠. 봐봐, 수렵 채잡하던 당시에 인간은요 굶어 죽기도 했을 거야. 근데 농경을 하면서부터는요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자연 환경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한 해가 들었다든지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든지.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류는요 굶어 죽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집도 그냥 지어서 살았지. 현대 사회로 와봅시다. 의식주 중에 뭐가 문제가 되나요? 맞아요. 압도적으로 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를 되게 간과할 수 있는데 지금 지방 사는 학생들 자기 방 크기 아시죠? 그게 서울로 가면요 정확하게 강남으로 들어가시면 한 2.5억 정도 합니다. 2.5억 정도. 진짜 싫어요. 2.5억 정도 하고 여러분이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잖아요. 강남으로 가면 30억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한다고 보면은 요즘은 3인 가구가 결혼 출산 가구의 기본이거든요. 그럼 3인 가구라고 생각을 하면 못해도 방이 하나 내지 2개는 있어야 돼. 그리고 뭐 형제자매가 2명이야. 그럼 4인 가구죠. 그럼 방이 못해도 안방 하나, 작은 방 2개 해서 방이 3개는 나와야 돼. 그럼 30평대잖아. 그게 보통 강남 가면 30억 대요. 그러면 30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정보들이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예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수능 지문에 아예 때려 나옵니다. 때려 나와요. 잘 들어. 정확하게는 18학년도 6월부터 시작이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사회 경제적 변동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봐. 자, 과거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동 생산성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자본 생산성도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든 아니든 사실은 큰 차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가요. 왜? 어차피 생산성 자체가 비슷하니까 자본 수익성을 얻는 계층이든 노동 수익성을 얻는 계층이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일단은요, 미국 기준으로 1980년대 레이건 때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금융 규제를 다 풀어줘 버려요. 임기 말에. 그러면서 금융공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파생 상품들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 자본 생산성 또는 자본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옛날엔 이런 거예요. 내가 연봉이 2천만 원이잖아요. 5년 정도 일하면은 강남에 집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 5년 정도 하면은 의식주 문제가 보통은 다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봐봐. 내가 지금 대기업 다녀 정말 잘 나간다고 해봐. 연봉 1억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세전하고 막 계산은 복잡한데 뭐 세금 떼고 생활비 진짜 짜내가지고 내가 5천만 원씩 모은다고 쳐봐요. 이거 10년 모으면 5억이죠. 30년 모으기면은 15억이죠. 이거 60년 모아야죠. 그래 30억 나오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강남에 30평대의 자녀가 2명이고 마누라 끼고 내면 4인 가족 살만한 집이 이 가격이에요. 60년 일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불가능해져 버린 거야. 이렇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하나 더. 기본적으로 경제는 이렇게 오르고 내려요. 호황과 불황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경기 지표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구매력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 같은 자산도 같이 올랐다가 같이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같이 올랐다가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버블이라고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봐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집의 실질 가치가 5억인데
그 집을 10억 주고 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10억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버블이 꺼지면서 5억이나 오버슈팅 돼서 그 밑으로 내려와 버려요. 마이너스 6억이에요. 이해되니?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위축될 수가 있는 거야. 자, 하나 더. 우리가 투기라는 행동을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경제 상황을 예측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을 언제 사서 언제 팔고 싶어요? 맨 처음 분양가가 3억이었던 집이 6억이 됐다가 지금 2억 7천이 됐어요. 여러분 집을 언제 사서 언제 팔고 싶습니까? 언제 사서 언제 팔래요? 얘들아, 너희 집 가격 얘기야. 이 동네 집 가격 얘기야, 진짜로. 좀 이따 이 동네 아무거나 띄워놓고 볼 거야. 3억에 분양해서 6억 찍고 2억 5천 됐어요. 언제 살래? 언제 팔래? 근데 선생님, 당연히 바보가 아니면 3억에 사서 6억에 팔아야죠. 근데 어떻게 맞춰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날짜와 월을 맞출 수는 없어. 근데 대체적으로 시기는 맞출 수가 있다고. 항상 정규분포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서 이 시기가 있고 이 시기가 있는 거야. 예측이 된다고요. 예측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왜? 이걸 따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코인 때려박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은 재테크 해야 돼요. 왜? 이 자본 수익성을 못 따라가면 나중에 결국에는 상대적 박탈감이며 언제 어떻게 되냐면 집을 안 사고 버티다 야 이게 끝도 없이 갈 것 같고 나는 평생 집 못 구할 것 같은데 상투 잡아가지고 작살난다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이 경제 공식을 안다는 건요, 여러분이 평생 일한 전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건 생존 지식이에요. 하나 더. 전세 사기 지금 개판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을 법이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법은요, 무지를 용서하지 않아요. 법은요, 결국 제도고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허점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하나 더. 권리는 잠자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제발 이 격언줄 좀 새기고 사세요. 우리는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특히 옛날에 공동체 사이에서는요,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여도 됐어요. 예전에 공동체 사이에서는요, 내가 좀 더 손해봐도 우리 공동체가 이득이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니랑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봐. 학폭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되니, 학폭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한테 응징을 해야 되니. 이렇게 얘기하면요,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하거든. 절대 아니야. 응징을 해야 돼. 왠 줄 알아? 가해자는요, 응징받지 않으면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내요. 가해자는요, 누군가의 방관을 당하면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낸다고. 학폭 가해자만 그렇겠어요? 세상 원칙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아유 그래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용서해야지. 아니라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길이고요, 나 같은 피해자를 반복해서 양산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저한테 가해를 한 사람들, 저 KTX 20원 못 받았다 그랬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용서하고 살았거든요. 아니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칼같이 응징해야 돼요. 칼같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저 같은 피해자를 안 만들어낸다고. 알겠어요? 뭐 가치관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사시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오늘 두 지문 볼 건데 이 두 지문에서 제가 얘기한 게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지금 간략하게 제가 먼저 볼게요. 잘 봐. 20학년도 6월 평가원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금리를 활용해서 물가 안정을 시킨다고 나오잖아. 이해돼? 바꿔 얘기하면요, 봐봐.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자, 일단은 그냥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내려가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가 올라가. 자, 그럼 봐. 자산도 물가의 일종이라고 볼게요. 거주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 부동산 오르죠. 공식이죠. 자, 그럼 언제부터 부동산은 상투가 되겠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 자산 가치 물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이해돼? 정확하게 이거야 얘들아. 정확하게. 자, 예시를 볼게요. 지금 제가 일주일에 며칠 자는 집이에요. 여기 월세로 지금 얻었어. 봐. 얘가 지금 2018년 1월 달 정도에 뭐 그 이전에 사실 만들어진 집 같긴 한데 그 정도의 얘가 만들어진 집이라서 그때 약 3억 8천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얘가 고가가 5억 7천까지 플러스 2억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20년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얼마야? 시발 3억이야. 그럼 이때 산 사람은 마이너스 8천만 원 찍은 거고 이게 지금 니네 집이라니까 얘들아. 알겠니? 그런데 이게 잘 들어. 그냥 마이너스 3.8천만 원이 아니야. 왜 그런 거냐면요. 잘 들어라. 우리나라는요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3억 8천이잖아. 전세가 보통 2억 5천 정도 껴 있어요. 전세가가 6에서 70%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집을 사는 사람은 1.3억, 1억 3천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번 거야? 불과 2018, 19, 20 이 3년 만에 2억을 번 거예요. 이해돼? 이땐 좋았지. 이때 팔고 나왔어야지. 근데 지금 얼마가 돼버렸어? 1억 3천 투자해가지고요. 봐봐. 내가 전세 2억 5천 빼주면 얼마 남아? 5천만 원 남아요. 이해돼? 대가리가 뒤지게 깨진 거야 사실은. 대가리가 뒤지게 깨진 거라고. 자, 전세 없어도 돼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 사겠지. 대출금리 대가리 깨지고 있는 거야. 그럼 뻔하죠. 자, 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자산 가치도 같이 오른 거야. 맞죠? 왜 이렇게 내려갔겠어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자산 가치 같이 내려간 거라고. 이건 근본 공식이야. 물론 버라이션은 있어요. 다른 변수도 있어. 이게 절대적으로 맞진 않아. 근데 이게 근본 공식이야. 이해됐어? 자, 그럼 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막 이러면서 물가가 폭발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풀어봤지만은 물가는 2% 정도가 목표 물가야. 안 그러면 사회 불안이 커져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물가 목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미 연준 2% 물가 목표 의미 재검토. 자, 봐. 우리 지금 풀어보라고 한 지문이요. 2018학년도 6월 지문으로 첫 시작인 지문들이야. 그럼 이 첫 시작인 지문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물가 목표를 2%로 달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2%로 3%짜리 2%로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할래를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해돼? 보이잖아 지금. 어디 나와 있어?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 상승률을 2%로 고정시키겠다야. 이해됐니? 언제 출제된 거야? 18학년도 6월이라니까. 됐어? 뭐라고 나와 있어? 이자율이 금리야. 금리 조절해서 물가 안정 조절하는 거야. 통화정책의 주체가 뭐야? 중앙은행이야. 잘 들어.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인데 사실은 다 종속돼 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은 미국이 연준이야.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면 전 세계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봐. 미국 연준의 미국 연준의 금리를 볼게요. 안 봐도 뻔하죠. 집값이 폭락하는 시점 전후에서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겠지. 보입니까? 2020년 3월부터 금리 높이기 시작했어요. 0.25에서. 2020년 3월부터 높이기 시작을 하니 지금 1년 만에 4.75까지 높였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이건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금리를 내진 않아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10억에 1%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10억에 0.5%면 얼마죠? 500만 원이죠. 내가 10억짜리 집을 500만 원 1년 내면 살 수 있는 거야. 월세 45만 원 내면 10억짜리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거야. 금리가 0.5%이던 시절엔. 그런데 금리가 벌써 4.75%, 5%라고 칩시다. 몇 배 뛰었어? 10배 뛰었죠. 10억짜리 집에 내가 5천만 원을 내야 살 수 있는, 5천만 원을, 1년에 5천만 원을 내야 살 수 있는 집이 돼버리는 거야. 월세 45만 원 내던 게 450만 원 내야 되는 시점이 돼버린 거야. 못 버티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금리를 높임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버리니 돈이 없으니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집값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결국에는 금리를 높이는 시점부터 해서 집값은 떨어졌다고 이렇게.
공식이야. 이걸 몰라서 당하는 건 이젠 여러분 잘못이에요. 왜? 수능 지문에 심지어 5년, 6년 전부터 나왔고 1, 2년 전에 다 고정돼 있으니까.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는 여전히 부동산 투자 실패한 게 되게 인생의 한이세요. 저는 1도 한이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내 잘못이지, 이제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경기 사이클에 왔을 때 2번 다시 실패하지 않아요. 왜? 정확하게 경제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수능 지문을 통해 생겼으니까. 저 다른 공부 안 했어요. 다 하나예요. 평가원 지문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평가원 지문 분석하다가 이 눈이 다 길러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베이노 리딩방 만든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뭘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야. 야, 그 리딩방 그냥 나 혼자 있는 방이야. 그 리딩방은 저 혼자 있는 방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거 적용해가지고 해보는 거야. 근데 희한해. 내가 강의로 버는 돈보다 몇 배가 벌려요, 진짜. 진짜 그렇다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맨날 그 그래프 보다가 시간이 가. 정말 무의미해. 돈만 생기고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안 하려고, 자제하려고 그래요. 자제하려고. 안 할 수는 없고 돈은 벌긴 벌어야 되니까. 근데 다시 이 느낌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2지문 가지고 이걸 정확히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18학년도 6월 지문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저랑 연습을 하잖아요. 5분 컷 나오는 지문이고, 여러분한테 혼자 풀려도 너무 쉬운 지문이다 보니까 그 가치가 너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그 집값과 금리의 관계 있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하는 지문이고요. 이게 앞으로 출제되는 모든 경제 지문들의 근본 공식이고, 얘 모르면 다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학년도 6월 만점자가 65명으로 급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막 일타 스캔들 막 넷플릭스 드라마 나오고 그러잖아. 거기에 나오는 게 상당 부분 과장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실화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안 그런데 엄마들이 여러분 대신 앞자리 앉으려고 줄 서기도 하고요. 가방줄을 세우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200명 마감반 강의실 보면요. 가방이 한 200개 강의실 밖에 쭉 나열되어 있어. 그리고 가방에 붙어 있어요. 중동고, 베이노 이렇게. 진짜로. 가방줄 세워서 가방줄 순서대로 들어가요. 앞자리 앉으려고. 그 정도 경쟁 치열하고, 대기표 받아야 등록이 되니까 대기표 대신 줄 서는 알바도 있어요. 막 20만 원씩 받고 줄 서고 그래요. 새벽 4시부터. 그럴 정도의 극성인 대치동이 사실은 수학에서는 2014학년도 때부터 21번, 30번 킬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그 킬러 문제를 대부분의 수학 강사들은 최소 10분에서 20분, 30분씩 걸려서 풀었거든요. 그런데 현우진이라는 강사가 그거를 천재적 발상으로 뭐 5분 만에 풀리는 방법들을 갖고 온 거야. 그러면서 한번 대치동이 한번 확 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입시도 바뀌면서 지방은 수시 중심, 그리고 정시는 막 소수로 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15년 전만 해도 대치랑 노량진이 양대 산맥이었다면 10년 전부터 강남 대치로 완전히 좁혀졌다가 5년 전부터는 강남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치로 수능 시험에 옮겨간 거야. 그러는 과정에 국어가 완전히 핵불이잖아요. 국어에서 또 현장 일타 강사들이 한 4명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대치동 막 풍경이 막 바뀐 거거든. 자, 그 맥락에서요. 만점자 65명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대단한 강사들, 1년에 100억, 200억 버는 강사들 학생 중에 만점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00명 마감반에 한 명도 없어요. 계산해보면. 대치동에 단과가 12,000장 정도예요. 200명 마감반 계산해보세요. 0.94명 나와요. 전원이 대치동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국어는요, 지금 핵불이다 못해 어느 누구 하나 갈피를 잡고 중심을 못 잡아들여요. 그래서 보면은 1타급 강사들도 그냥 제 거 따라해요.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최첨단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지문이 존나 중요한 지문인데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려요. 저 따라오세요. 자, 봐. 지금 1단락에 나온 내용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사실은 잘 몰라도 문제는 다 풀렸어요. 특히나 얘를 의도적으로 간결하게 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면 답이 다 나와요. 황당할 정도로. 이걸로 먼저 풀어볼 거야. 그리고 나서 이쪽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8개 개념으로 풀 겁니다. 봅시다. 1단락. 자,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같은 경제적 목적, 물가 안정을 어떻게 시킨다? 이자율 통화량 조절해서 시킨대요. 됐죠? 그럼 봐봐.
일단락 도입부부터 주제 세팅, 인과 세팅 됐으니까 끝난 거야 사실은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럼 봐.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 중에는 공개시장 운양이라는 게 있는데 채권 매매해가지고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이자율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물가 상승률까지 가는 거잖아 사실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끝난 거야. 물론 여러분 잘 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좀 바꿔서 정리할게요. 즉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락의 예를 때려박은 이유가 있다고. 자, 18, 6월 이전에는 일단락 같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인과적으로 경제 공식을 전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18학년도 6월 이후에는 70% 이상의 경제 지문들에서 일단락에 나와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경제 공식의 인과관계를 모르면 작살나게끔 설계를 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었던 거야. 아시겠죠? 2단락. 자, 그리고 이거 인과 잡는 거는 그냥 마지막에 내가 할게요. 왜? 정답 고르는 데는 사실 영향은 안 주거든.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퍼즐 조각으로 이후 지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보일 거야. 그러면 결국 1단락의 주제 다시 한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죠. 효과라는 건 이펙트 결과잖아. 요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요건 중에 1번 선제성, 2번 신뢰성이 있는 거죠. 됐어? 여기서 정답이 바로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22번 항상 주제와 구조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야. 그건 다 잡아. 근데 1번을 바로 정답을 왜 못 그러냐면 일치로 풀어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놓치거나 헷갈리면 1, 2, 3, 4, 5 풀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하면 거기서 잘못 고르고 작살나는 거야.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었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목적이 유형별로 아니죠. 요건을 유형별로 나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제성.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뢰성. 끝났죠? 목적이 아닌 요건이 유형별로 나눠졌다고요. 정답 1번 끝이었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 주제가 세팅되는 이 핫플레이스 놓치면 작살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바로 그 경우였던 거예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 자, 그러면 당연히 주제가 세팅된 1달러 끝, 2달러 초반부에 선제성과 신뢰성이 나와 있는데 뜻을 볼게요. 선제, 미리 한다는 거예요. 미리. 그럼 왜 미리 해야 되는 거냐? 시차 때문이래요. 즉, 정책을 하면 시차가 있으니까 효과가 나중에 온다는 거야. 끝났죠, 그러면? 예시 이해시켰어요. 읽어보면 그냥 방금 설명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정책 신뢰성이 중요하겠죠. 신뢰성은 어떻게 중요합니까? 자, 신뢰성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준칙주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재량주의. 그럼 두 개가 뭐가 다른데요? 간단합니다. 역시. 준칙은 무슨 얘기야?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보다는 약속, 원칙, 준칙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재량주의는요. 그러다간 대가리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둘째 치고 일단 대응 잘해서 결과부터 내라는 겁니다. 끝이에요. 답 다 나와요 이제. 됐니? 이 느낌이야.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으라는 느낌이요. 이 느낌입니다. 그 전체 흐름 보면 이런 흐름으로 느낌이 잡히셨을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뒤지게 빡세게 잡고 확실하게 처리가 된 친구들은 딱 이 느낌으로 풀어요. 안 읽는다는 게 아니야. 읽었어? 여기서 정답에 필요한 정보들이 톡톡 보인다는 거야. 자, 봐봐. 간단한 거 얘들아. 너희 수학 풀 때요. 잘 푼 애들은 어떠니? 헤매질 않아. 그쵸? 헤매더라도 그 함정들을 툭툭 벗어나요. 그리고 희한하게 걔네들은 풀이 과정이 깔끔하게 쫙 나가 떨어진다면, 쫙 털린다면 헤매는 애들은 헤매다가 막 30분씩 풀고 터져. 허짓거리하다 터져. 그거야. 국어를 잘 한다는 느낌도 이렇게 핵심적인 사고 과정과 풀이 과정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 가는 거야. 수학도 마찬가지. 풀이 과정 50줄 쓰는 애가 있고 5줄 써서 답 내는 애가 있어. 실력 있는 애는 5줄 쓰는 애죠. 그만큼 헤매지도 않고 풀이 과정상에 시행착오도 없어서 집중력 분산될 일도 없고 시간 실수 다 줄이는 거야. 국어 똑같아. 답 나온다 이제. 봅시다.
자, 먼저요. 1번 벌써 끝났어. 끝났어. 맞잖아. 자, 세 번째 문제요. 끝났어요. 봐. 기억은 뭐야? 준칙주의야. 니은은 뭐야? 재량주의야. 자, 뭐가 중요한 거야, 둘 다? 준칙은요, 준칙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가리 깨져도. 재량주의는요, 준칙이 뭐가 중요하냐예요. 대응 자리에서 결과내라는 거예요. 정답 1번 끝이죠. 됐죠? 준칙이 중요하다니까 뭐보다? 대응보다. 끝났어요. 3분 컷, 5분 컷 그냥 나와.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제예요. 자, 제가 이거는 연표로 좀 대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1년이 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물가는 2%가 보통 목표예요. 그래서 물가 목표는 2분기, 매분기 2%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2분기에 예측되는 물가는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포인트. 여러분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출제 오류 때문에 일타 스캔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번에 드라마에. 저는 이제 고인물이니까 고기다 못해 썩었으니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얘를 2%로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 2%로 낮춰야 돼. 자, 무슨 얘기야? 물가를 낮춰야 된다고요. 그럼 봐. 즉 물가 상승률 2%로 유지해야 된다면은 물가를 낮춰야 돼요. 물가를 낮추려면 우리는 뭐 했니? 물가율을 낮추려면 뭐 했어요? 이자율을 금리를 높였죠. 금리 상승, 물가 상승률 낮아진다. 됐죠? 금리를 높이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물가 상승률과 금리의 관계가 바로 나오죠. 물가 상승률을 플러스 1%포인트로 바꿔주시면 1%포인트 마이너스가 되겠죠. 금리 높아지면 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4.4에서 플러스 1.5%포인트, 그래서 5.5%포인트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5.5%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럼 물가는 3%짜리가 마이너스 1%포인트 돼서 2%로 바뀌었겠죠. 됐습니까? 자, 이건 봐봐. 1단락의 핵심 원리로 푼 거야, 지금.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2단락 내용이야. 근데 구조를 잘 봐. 설계를 잘 봐. 저 따라오세요. 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지금 3, 4단락 묶어가지고 24번 문제 설계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글 전체를 관통하는 특히 주제 세팅 한 플레이스 가지고 22번 설계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 써먹은 내용이 뭐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시차라는 개념과 두 번째는요, 금리와 물가의 관계를 안 써먹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낮춘다를 써먹어서 이제 얘 써먹을 차례라고. 됐어? 왜 시차가 있냐? 좀 이따가 1단락을 보겠지만 금리를 낮춰도요, 다시 금리를 높여도요, 물가가 떨어지기까지는 이 과정들이 걸리는 거예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차가 몇 개 분기래요? 지문에 1개 분기래요. 됐죠? 그리고 효과는 1개 분기래요. 됐죠? 그러면 내가 4월 1일 2분기 첫 시작하는 날에 물가 상승률을 2%로 잡아내려면 언제 정책을 시행해야 되겠어요? 시차? 네. 1월 1일에 시행했어야 1개 분기 뒤부터 약발 받겠죠. 그리고 1개 분기 지속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7월 7일에도 약발이 먹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4월 1일에도 유지를 해서 이때 약발 먹혀야 2%로 잡힐 거 아니에요. 정답은 그래서 5번 끝이라고. 깔끔하죠? 다시 와,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핵심은 뭐냐면 제가 과장해서 설명한 건 있어. 저도 실전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처리하고 1번부터 5번까지 쭉 처리하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해서 보여드린 거야.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았을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난이도, 시간, 실수 확 주는 그 느낌을 준 거예요. 우리가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실전에서야 풀이 과정이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은 지지고 볶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리고 사실은 지지고 볶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나오기까지에서는 지지고 볶았더니 이렇게 풀면 안 되네. 쳐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사고의 흐름을 정갈하게 잡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 그런데 제가 다시 여러분이 3월이나 6월 또는 9월쯤 가면은 그렇게도 풀 거야. 실전 느낌으로도.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에 대한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해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느낌 정확히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주제 구조를 잡아야 돼. 앞으로 구조도를 모든 지문 100% 그려. 그리고 수업 내용 비교해. 그리고 교정하세요. 요약 아니야. 논리관계, 인과관계 잡는 거야. 요약 아니야. 여러분 느낌 보면은 그냥 요약을 하고 있어요. 내용 간의 관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야. 내용 간의 관계 잡으면서 다 고쳐가야 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배우는 게 당연한 거고 성장이 당연한 겁니다. 자, 이 지문 영상 여기까지 끊는데 잠깐만. 여기서 흐름이 안 끊기는 부분이 이거야. 잘 봐. 봅시다. 잠깐만. 봐, 얘들아. 잘 봐. 빨간색으로 서브젝트 주어를 잡아볼게. 통화정책의 주체는 누구예요? 중앙은행이에요. 자, 그럼 봐봐. 통화정책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통화정책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매해요. 채권을 매매하면 왜 금리가 바뀌냐?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잖아. 봐.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을 하락한대.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을 상승한대. 그런데 왜 매수했을 때 상승하고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출제된 거냐? 18학년도 6월이죠. 자, 봐. 지금 여러분이 저랑 같이 풀었던 게 20학년도 6월이란 말이야. 20학년도 6월은 20학년도 수특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야. 시험범위니까. 20학년도 수특이다, 얘들아. 두 번째 단락에 뜬금없이 채권 가격을 언급하고 가는 이유가 있는 거야. 방금 저기서 설명했던 저 미싱 링크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지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채권 매입을 하면 금리가 떨어진다고만 하지 노란색을 설명을 안 해놔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출제하려다 보니까 EBS에다 얘를 때려박아 놓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보세요. 자,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즉, 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요, 채권에 대한 매수,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 선호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채권 수요가 많아지죠. 수요가 많았으니까 가격 오르겠죠. 그럼 채권 파는 입장에서는 채권은 빚증서야. 이자를 많이 안 줘도 비싼 값에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관계라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 미싱 링크를 채워준 거야. 왜 채권 매입을 하면 금리가 떨어지냐? 채권 매입에 수요가 높아져 가격이 세져. 채권 가격이 세지니까 금리를 낮춰서 채권을 팔아도 사람들이 살 거야. 그 논리라고. 이해됐어?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 논리는 잘 봐. 자, 중앙은행이요.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들여서 달러를 준 거잖아. 근데 봐. 기본적으로 은행은 대출을 해줘서 대출금리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채권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빚이야. 대출이야. 그러면 그 채권, 그 대출을요. 중앙은행이 사줘버린 거잖아. 그럼 얘네는 돈만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은행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은행은 이득 볼 게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해주려고 서로 경쟁을 할 거고 대출 경쟁이 세지니까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유치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면 통화량이 풀려서 그것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하는 거야. 대출 경쟁 때문에. 세 번째, 금리라는 거, 이자라는 거는 돈에 대한 값이죠. 내가 10억을 빌리는 것에 대한 비용인 거야. 그러면요. 돈 가치가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지는 거야. 돈이 많아져서 통화량이 많아져서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금리도 떨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는 떨어지는 거야. 자, 두 번째,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내가 10억 대출에 5% 이자면요 5천만 원이에요. 10억 대출에 1% 이자면 1,000만 원이야. 10억짜리 집을요 대출 받아서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 내야 돼요. 즉 금리가 5%면 5천만 원, 1%면 1,000만 원이야. 그럼 봐봐. 내가 1,000만 원 낸다고 하면 월세가 90만 원 정도밖에 하질 않아요. 이해돼? 10억에 대한 돈값이 90만 원이야. 돈 쉽게 빌리겠죠. 근데 10억에 대한 돈값이 1년에 5천만 원 내야 돼. 굉장히 어렵게 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잖아. 경제 주체들의
경제 주체들의 금융 비용이 떨어져요. 금융 비용이 떨어지니까 신용대출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신용과 대출은 동의하다 얘들아. 됐니 여기까지? 그럼 옛날엔 10억 빌리는데 1억이 필요했어. 10% 이자. 근데 10억 빌리는데 1% 이자 1,000만 원밖에 필요하지 않대. 그러면 일단 10억을 빌려놓는 거예요. 왜? 1,000만 원만 주면 되니까. 그걸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할 거니까.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신용대출을 통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게 가계든 기업이든 가계는 소비의 주체 소비, 기업은 투자의 주체 투자를 해서 소비 투자가 늘어나니까 수요도 늘 거고 따라서 공급이 늘 거고 그러면 경기가 선순환되면서 사람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웃돈 주고 뭘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자산 가치 및 물가가 뛰어. 문제는 물가가 폭등했을 때요. 내가 버스 운전해 또는 내가 트럭 운전해. 유류비를 한 달에 100만 원 썼어. 그리고 100만 원 생활비 쓰고 3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저축했어. 근데 갑자기 유류비가 3배 떠서 유류비만 300 나가면 난 마이너스 100만 원 찍히고 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불안이 커져. 그러면 경기가 너무 호황이 돼서 경기가 너무 과열이 돼서 지금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또는 인플레이션은 문제인 거야. 그래 물가가 그렇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과열이 됐을 때는 다시 온수가 아닌 이제는 냉수를 틀어서 진정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반대로 채권을 매도하면 되겠죠. 됐니? 그러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시중에 매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시중은행에 있던 돈이 중앙은행으로 가. 그럼 봐. 시중은행에 돈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모든 시중은행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금리를 높여도 어차피 대출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대출 수요자들은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대출하려고 할 거예요.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금리 비용이 높아졌죠? 신용대출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량 줄죠? 돈 줄었으니까 소비 투자 줄죠? 소금 줄죠? 경기 진정되죠? 물가 진정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침체로 빠지면 안 되니까 단시 온수를 틀 때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럼 봐. 지금 이 지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설명은 단 하나도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설명을 다 해놨어. 그런데 이해를 못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간과해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대가리 빡세게 터지는 이유가 돼. 일단 잡아볼게요. 다시 한번. 그래서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 하락, 매도하면 이자율 상승, 이자율 하락해 소비 투자 확대돼, 경기가 활성화돼, 물가 상승률 올라, 이자율 상승해 경기가 위축돼, 물가 상승률 떨어져. 됐죠? 이 일단락 내용을 제가 흰색으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메꾸는 게 이후 출제됐었던 지문들에서 EBS 등에서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럼 이게 활용 점정이 언제 찍히는 거냐? 20학년도 6월 만점자 65명 시험으로 활용 점정이 찍혔다고요. 알겠니? 여기서 대가리가 다 깨진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지금 일단락을 보세요. 여기서. 자, 정통적 통화 정책은요.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야. 그러면 금리를 높이면 물가가 내려가겠죠. 중앙은행은요. 경기가 과열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금리 인상을 해. 경기가 내려가. 저 따라오세요. 금리를 인상해. 물가가 내려가. 됐습니까?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게 뭐야? 물가가 8% 9%가 미국에서 2%로 내려야 돼. 그래서 금리를 0.5에서 0.25에서 4.75까지 급격하게 올린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럼 봐. 금리가 높아져서 시장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가게나 기업이 대출하기가 힘들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 줄어. 신용 공급이 줄어. 신용 공급이 줄었으니까 통화량 줄어. 수요 줄어. 물가도 안정되는 거야. 물가 안정되고 경기도 진정돼. 반면에 경기가 너무 침체됐을 때는 반대 과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한다. 일단락이 벌써 이미 기출된 거 세팅해 놓은 거야. 근데 이게 뭐라고? 전통적 통화 정책이야. 전통적 통화 정책이야.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는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옛날에는 어떻게 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라는 건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어요. 이런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경기 지표와 이런 자산 가치들이 같이 갔어요. 그리고 같이 가야지. 왜냐하면 경기 지표에 따라 자산 가치도 수렴을 하는 거니까. 문제는요, 이게 폭등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자, 일단 폭등을 하면 왜 문제가 생기냐? 얘는 결국에는 자기 가치로 내려오거든. 이 과정에서 이만큼의 손실을 누군가는 봐야 되고 그러면 퇴출이야. 이해돼요?
이 과정에서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4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경기도 살려야 되지만은 버블도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IMF 때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IMF 끝나고 줍줍한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이득을 많이 봤죠. 그런데 이때 2008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리먼이 터트려 먹은 상황 때문에 여기서도 전통적 통화 정책을 썼더니 버블이 이렇게 생겨나 버린 거라고. 이걸 설명하는 지문이야. 그게 3단락에 나와. 왜 버블이 생기는 거냐? 아까도 나왔죠. 경제 주체들이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금리를 낮췄지 정부에서? 신용대출 일단 받아놓자. 근데 왜 낮췄지? 이유가 있죠. 뭐라고? 경제 위기 때문이잖아. 그럼 봐. 경제 위기가 와서 돈 풀었는데 내가 대책 없이 돈 있다고 소비 투자 가버리면 경제 박살나면 박살이 날 거 아니야.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돈을 안 보내는 거야. 그럼 어디 쪽으로 보낼까? 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요. 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안전 자산이라는 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야. 국채 같은 거는 국가의 빚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봐.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거는 국채 같은 안전자산 채권이에요. 즉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잖아. 그럼 채권 수요가 높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높아지겠죠.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돈은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안전자산이 오르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로 가겠어? 이쪽으로 가질 않아요. 어디로만 가? 안전자산 버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자산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강남부동산이었던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주식 같은 거였어요. 이때 그래서 강남부동산 폭등, 마가 폭등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애들아. 오케이?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자, 코로나도 마찬가지야. 자, 코로나 때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왜? 올 셧다운 되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경제 지표들이 30% 40% 박살난 거야. 이대로 놔두면 경제 망해.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정부에서는 재정정책으로 보조금 돈 풀고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서 돈 풀었어요. 그러니까 박살났던 게 급격히 올라요. 3배 정도 뛰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버블 오겠죠? 그걸 잡겠다고 금리를 높여버리니까 또 작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집값이고 그게 모든 주식시장의 흐름이야. 그래서 봐. 예를 들면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 지표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10년을 딱 보세요. 보이니? 코로나 때 박살났다가 이게 3배 넘게 뛴 거야 지금. 3배 가까이 뛰었네. 3배는 못 뛰었네. 2.5배 뛰었네. 됐어? 예측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걸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오버슈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된 건 당연히 버블이지.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버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산을 팔아. 파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 미국도 마찬가지야.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집값도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여러분 뭐 수요니 공급이니 다 좋아. 집을 투기 수단한 스님하니 다 좋다니까. 다 좋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조선시대 때 중국한테 조공 채권 관계였냐? 그게 국제 질서였던 거예요. 조공 안 바치고 뻗대봐. 조선 없어졌어요. 그리고 조공 무역이 사실은 실리 외교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10 정도 갖다 주면 100 정도 줬잖아. 자, 두 번째. 우린 일본한테 삭제당한 국가예요. 왜? 그 시절에 국제 질서에 따라서 국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시대는 돈의 신이, 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미국 연준에 있어. 나중에 그건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 거야. 연준이 금리를 높이면 냉수가 틀어진 거예요, 시장에. 너무 문제가 되니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온수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연준이 결정을 해요. 연방준, 미국, 연준이. 그걸 읽을 수 없는데 집을 사고 자산 투자를 해요. 그냥 뒤지겠다는 것밖에 안 돼. 이해돼요? 이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 번 돈 날아간다고. 두 번째는 경제 지표만 읽어서는 되는 게 아니야. 법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평생 번 돈 전세 넣어놨다가 사기당해. 왜? 법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경제지문과 법지문을 배울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문제 푸는 느낌은요 누구보다도 괜찮아. 그거 이상을 여러분은 차곡차곡 쌓게 되실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보셨으면 됐겠고, 지금 시간이, 자, 내가 3분 안에 마무리 지을게요. 잘 봐.
지금 20학년도 6월 평가원 여러분 풀었을 텐데 1단락 설명은 이미 기존 기출이니까 끝났어요. 2단락 설명인데 이거는 잘 들어. 얘가 또 3월학평에서 이어져요, 사실은. 3월학평에 뭐가 나오냐면 순환출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 순환출자라는 개념은요, 은행의 역사에서 파생된 개념이야.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3단락은 제가 설명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자산가치 버블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해결 방법을 거시안정성에서 3, 4단락 찾아가는데, 특히 4단락을 보시면 수능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충자본 제도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30초 드릴 테니까 수능성 지금 정독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혹시 영상 보는 친구들이 있어 10초씩 잡아주시고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락의 수능성 개념 이해를 해봐니 내가. 자, 수능성은요, 버블이 일어났었던 이유예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MBS라 그래서 주택담보부 채권이라는 걸 파는데 미친놈들이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을 해줘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안 갚는 사람은 없거든. 왜?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요, 봐봐. 경기가 좋잖아. 물가가 높아지잖아. 자산가치 올라 안 올라? 무조건 오르죠. 그러니까 오늘 5억이었던 집을 4억 대출해줘도요, 3년 뒤면 10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7억, 8억 대출해줘도 부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우상향하고 있잖아. 은행 입장에선 대출해줘야 대출금리로 장사를 해먹으니까 이렇게 호황일 때는요, 대출을 무조건 높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로 장사를 해먹으니까. 그럼 통화량 늘죠, 소비투자 늘죠, 수요공급 늘죠, 경기가 더 튀어오르는 거야. 어머나, 작년에 5억이었던 집이 3억 대출해줬는데 이제 10억이 됐네. 6억 대출해줄게요. 9억 대출해줄게요. 그랬더니 또 20억이 됐네. 18억 대출해줄게요. 대출이 3억에서 계속 늘어서 20억, 30억 계속 늘어나는 거야.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자산가치는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와요. 자, 반대로 경기 침체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봐봐. 내가 10억짜리 집을 7억 대출해줬다고 쳐볼게, 은행에서. 근데 그게 지금처럼 반토막 났어. 아까 5억 7천짜리 집 3억 2천 간 거 봤죠? 그러면 내가 대출을 10억짜리 집을 6억을 해줬는데 집값이 5억 가봐. 마이너스 1억 됐지. 집주인 안 갚아버리면 그 돈 회수 못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박살나는 거야. 경기가 작살나고 물가가 작살나면 자산가치,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야, 빨리빨리 갚어가 되는 거야. 미리 갚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담보 한도도 줄어요. 통화량 줄겠죠. 소비추다 줄겠죠. 수용국 줄겠죠. 경기 더 작살나니까 자산 가치는 더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 더 떨어지겠죠. 이게 일본에서 급격히 자산 가치가 폭등했다가 버블 꺼지면서 잃어버린 40년 가는 이유가 바로 수능성이야. 이해됐니? 그럼 이 연결고리 끊겠다고 하라는 게 뭐냐? 자, 호황일 때는 완충자본을 적립하라고 한 거야. 완충자본 적립하면 내가 대출해 줄 돈을 적립을 했으니까 대출 못 해주죠. 통화량 그렇게 못 늘죠. 소비투자 그렇게 못 늘죠. 소금급 충분히 못 늘죠. 경기가 날아가거나 자산가치가 폭등하는 일까지는 없겠죠. 반대로 침체에는 완충자본을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완충자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대출 좀 더 해줄 수 있겠죠. 통화량 좀 더 늘릴 수 있겠죠. 소비투자 좀 늘릴 수 있겠죠. 경기가 아주 날아가진 않겠죠. 이해됐니? 이런 개념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독립시행으로 지문을 털 수가 없어. 완전히 종속시행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 똑같이 한 번 더 그린 다음에 수업을 같이 다룰 거고, 일단 여러분 3시 반까지 정확하게 오세요. 3시 반에 바로 수업할 거야, 이 지문. 미리 풀어와, 다시 한번. 전날. 아시겠습니까? 이미 풀었으니까 설명은 없다. 이미 풀었으니까 풀이 시간은 없다. 그리고 이 지문 다시 한번 설명하고 나서 이제
지금 2018 6월, 2020 6월을 봤잖아. 이 두 개 사이에 징검다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앞뒤에. 징검다리들을 크게 엮어서 그림을 하나를 볼 거예요. 자, 잘 들어. 너희 집값은, 너희 부모님 집값은 3억에서 6억이 됐다가 2억 8천이 됐어. 너희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봐. 너희 부모님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알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기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도 몰랐거나 일부만 알고 누구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다 똑같이 하면, 잘 들어. 가치라는 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갖고 있었을 때 가치가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모종의 이후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됐고, 더군다나 수능에서 왜 다루겠어요, 이걸? 생존 지식이야. 알겠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